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찬희 앵커입니다. 최근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서 한국 기업들이 그 돈을 대신 배상할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굴욕적인 방안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정대협 활동가로 일본과 싸워온 윤미향 의원을 연결해서 일본군 성노예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윤미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네, 좀 심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번에 법원에서 그래도 무죄 판결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회사에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에게 강제징용에 연관된 일본 회사가 아닌 국내, 즉 한국 내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변제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한 의원님의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작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한국의 그 최고 재판소인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그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배상 판결이 있고 나서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역보복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이 판결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판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 강점이었다. 그리고 일제가 조선 사람을 일본으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킨 것, 즉 강제 동원한 것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은 해소되었다라고 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불법적인 인권 침해, 반인도에 대한 범죄는 그 당시에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피해자의 청구권도 남아있고 한국의 외교적인 보호권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판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위 변제 방식, 한마디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선언한 이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또 사법부의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헌법으로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스스로 이 헌법을 위반하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이 대의변제 방식은. 여기서 더 굴욕적인 방식은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해서 그 범죄 주체자 또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뭐 이미 우리가 다 느끼고 있죠. 그런데 피해국인 한국 측이 나서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한 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또 맡겠다. 이게 대의변제잖아요.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지난 2월 6일에 국회 대정부 질의 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그 질문의 의도를 몰랐던 사람들은 저 질문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다라는 그런 표정, 그 말투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중요하게 존중해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판결 이행을 지금 일본 정부가 거부를 했어요. 그 입장을 밝혔어요. 그럴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행해야 되는 것인데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그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국의 국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권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이 그 질의를 하면서 앞뒤가 없이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한동훈 장관이 어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이해하기 좀 힘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은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건드린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그때 합의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화해치유재단을 또 해산했어요. 이것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인 파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요. 그리고 현재 그 10억엔 가량의 잔여금, 이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5 한일 합의는 파기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효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 위안부 한일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던 그 이유도 있지만 2015 한일 합의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라고 양국 외교부 장관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즉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공식 발표로 어떤 입장을 밝히냐면은 2015 한일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었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2015 한일 합의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한 거죠. 즉 파기한 거죠. 또 그 이후에 이어서 헌법재판소도 그 2015 한일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또 2015 한일 합의에 있었던 가장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하고 했던 그 합의도 파기를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한국 정부가 해산을 했으니 더 확실하게 합의는 파기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단 아직도 사실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 그 10억엔. 당시 화해치유재단이 10억엔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론 쓰고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라고 발표하면서 어떤 조치를 단행을 하냐면은 국가 예산에서 그 10억 엔에 해당되는 한국 돈 104억 원을 예산으로 별도로 마련을 합니다. 그 일본 정부에게 그대로 돌려줄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여성가족부 내에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있어요. 그 기금이 아직 그대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사실은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일본 정부와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2015 한일 합의에 매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반환하는 조치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2015 한일 합의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이 잔여금이 일본으로 그 되돌려질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반면 같은 해 4월 21일 또 다른 소송에서는 일본국을 상대로 이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소를 각하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월 8일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어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그러니까 일본 제국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였다. 이것은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우리는 거기에 재판권 면제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본국이 피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피해 가려고 했던 건데요.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재판권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억 배상 판결을 내린 거였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똑같은 대한민국 사법부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번에는 민사였어요. 제15 민사부가 국가 면제를 주장한 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해서 낸 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국가 면제에 대한 국제간수법의 예의를 허용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의미를 사법부가 스스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그러한 퇴행적 판결을 감형한 것이다라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규탄을 했고요. 또 이것은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그 국제법의 흐름, 이 흐름도 무시한 역시 역행의 판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입었어요. 근데 가해자가 외국이라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냥 법을 떠나서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들도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앞으로 그 판결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움으로 기억될 것이고 그 재판장이었던 민성철 판사의 이름 또한 수치스럽게 기억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사법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연구되어 가야 되고 또 해결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이게 참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윤미향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위해 시민운동을 쭉 해오셨고 21대 국회의원이 되신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정치적으로 발목이 묶인 그런 상황이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입법 활동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30년의 그 거리에서의 활동, 또 국제사회와 연대 활동을 통해서 경험했던 제도와 정책의 부족한 점, 왜 한국의 외교부는 또 한국 정부는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없을까? 이런 법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독일 유럽 사회가 나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과거 역사를 정의롭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는 것과 반대로 우리 아시아는, 한국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물음표를 늘 던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런 기회가 와서 자, 그러면 윤미향이 활동했던 그 활동의 공간을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 공간으로 옮겨서 활동을 한번 해보자. 어떤 정치인이라는 틀을 잇고 활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강했고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후보에 오르면서 시작된 그 언론과 또 검찰, 유튜브, 또 보수 정치인들의 공격, 그거로 인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 활동을 하기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 활동을 할 때 지금 현재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단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어떤 장치가 걸림돌이 저에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족쇄가 채워지고 입은 닫히고 활동에 제약도 오고 제가 외통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했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지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후쿠시마 일본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계속 책임을 추궁하고 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한다라든가 또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성 인권과 평화와 관련한 그런 법에 함께 공동 발의로 함께 참여를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제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 강제 동원 문제도 함께 사명으로 갖고 여기에 왔고 또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가 잘못했던 일들, 예를 미군 기지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의 문제, 또 베트남의 미국 전쟁에서 그곳에서 민간인 학살 피해와 또 성폭력 피해를 만들어냈던 한국군의 잘못했던 일들, 이런 일도 정말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토대로 해서 아직 남아있는 1년 반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또 저에게 과제로 부여된 일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 여기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그 네. 윤미향 의원님께서 그곳에서 또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2월 10일 이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 여기에 대해서 뭐 억울한 심정은, 말로 표현 다 못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판결에 대해서 의원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조금 무거운 마음의 짐을 좀 벗으신 상태이신지. 네, 무거운 짐, 특히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지난 30여 년의 활동의 상처, 또 그 활동에 헌신해 왔던 활동가들에게 안긴 고통과 아픔, 무엇보다도 힘겹게 스스로 여성 인권 평화 운동가로 활동을 해오셨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또 한 번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포기한다면, 내 삶을 포기한다면 이게 끝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피해자들과 우리 운동가, 우리 활동가, 다른 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공격이 가지 않지 않을까. 윤미향을 안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게 했고, 정말 절벽의 맨 끝에 서게도 만들기도 했던 그런 2년 7, 8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붙여졌던 20여 개 혐의 중에 무혐의와 불기소가 12개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8개 항목을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7개는 완전 무죄, 나머지 1개는 일부가 유죄 상태로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사실은 저에게 5년을 구형을 했고, 또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3년을 구형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판결이 있던 그날도 아침에 빼곡히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혹시나 실형을 겪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을 빼곡히 적어서 메모를 남겨놓고 마치 유서를 쓰듯이 그렇게 남겨놓고 재판장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어, 그런 좋은 판결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판결이 끝나고 언론 보도도 참 많이 되었고 또 SNS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 또 버텨주셔서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 제 친정엄마는 미양아 죽지 않고 살아있어 너무 고맙다. 이런 전화도 주셨고 언론 보도 때문에, 저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면서, 음, 눈물이 나네요. 그 미안함과 네. 응원의 인사를, 해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이 미안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직접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또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해줬어요. 또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도 올해도록 홀로 겪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저한테 주시고 축하와 응원도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혼자 배제되고 제가 때로는 내가 정말 독도와 같구나. 일하러 국회에 왔는데 이렇게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사명이 뜨거운데, 그 사명을, 하고 싶은 마음, 열정도 너무나 큰데, 그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그 참담함과 자괴감, 절망감, 그게 사지로 몰아내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정말 철저하게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느꼈는데요. 그런 느낌들이 그 동료 의원님들과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아, 고맙다, 미안하다, 응원한다, 위로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이 가슴이 숯덩이가 되었던 가슴이 이렇게 파릇파릇 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축하와 응원과 위로의 다른 한편 저는 사실은 그 언론 보도에서 사용된 웃는 사진과는 달리 그날 저는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끝나고 나와서 그 취재 라인에 선 그 순간에도 그 무리들 속에서 윤미향 죽어라라는 큰 소리를 치면서 공격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있었고요. 그 서부 지원이었는데 서울 지원 그 밖의 길에는 윤미향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윤미향 사형 선고를 해라. 법정에서 구속하라. 이런 큰 현수막을 붙여놓고, 이 무대까지 설치해서 그날 300명이 보수 단체들이 300명 집회 신고를 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붙고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그러니까 내가 30년 동안 살아온 것이 이런,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온 건 아니었고,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는데, 윤미향이가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렇게, 한 사람을 지득이고,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비웃고, 그럴 정도로, 절대로 불가한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현장에서 윤미향 죽어라 하는 소리치는 그 현장에서도 너무 황망해서 사실은 황망한 웃음을 웃는 모습이 보도되어서 어떤 분이 모처럼 웃는 얼굴을 해서 기뻤다라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한쪽에서는 그 반대 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 법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지난 30년의 운동가 또 인권 평화 운동가로 활동하신 김복동 기론옥 할머니가 저에게 끌려다닌 노인으로 검찰이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세우신 명예와 존엄이 검찰에 의해서 훼손당했고 그 검찰이 그대로 불러주는 기소 내용 이거를 그대로 기사를 했던 언론에 의해서 또 한번 명예와 존엄이 이 두 분의 정말 그 멋진 활동이 훼손이 당했고 특히 기론옥 할머니 같은 경우 미국에 자주 가셨잖아요. 워싱턴도 가시고 LA에 그 할머니 기론옥의 평화 콘서트도 가시기도 했는데 검찰이 길할머니를 완전 치매 노인으로 치부하고 윤미향과 그 쉼터 손영민 소장님이 공모해서 할머니가 정의연과 김복동의 희망에 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체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세계로 끌고 다녔다. 노래도 시켰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 부른 게 아니라 억지로 시켰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었어요. 그 검찰의 기소 내용은. 그렇게 할머니를 준사기 범죄 피해자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던 피해자와 우리 사회 정말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좋았어요. 할머니하고 함께 활동하고 할머니와 함께 밤을 지새고 이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관계를 검찰은 완전히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근데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할머니가 주체적으로 활동하셨다. 해외 가셨을 때도 기자 인터뷰도 하셨다. 공연도 하셨다. 강연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저희 변호사단이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활동가들도 모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정신질환자도 조증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이라는 그 도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지득이고 인권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재판의 과정을 2년 반 동안 지나왔는데, 판결을 통해서 다시 우리 할머니들의 그 활동이, 다시 존엄한 존재로 그렇게 높이,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렸던지 그 옆에 계신 분이 휴지를 저 앞에 갖다 둘 정도로 그렇게 판결을 들으면서 제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삶을 마감했던 우리 손영미 소장님,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꼭 안고 전하고 싶은데 기론옥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거든요. 만나게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비로소 이제 우리 김복동 할머니 이제 쉬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날 그 판결을 듣고 있는 재판장이 저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숨을 쉬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주말 내내 다른 분들은 이제 좀 기쁘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주말 내내 저는 침대에 그 거의 말라버린 식물처럼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 고통, 괴로움, 지난 2년 8개월의 시간들이 다시 살아나서 근데 이렇게 또 아직 항소 또 대법원도 남아 있지만 이제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다시 날개짓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악마화된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직도 진실을 밝혀내려면 까마득한 길이 앞에 남아 있지만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나갈 각오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수많은 마녀 사냥의 보도 영상들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시고 또 함께 싸워주시고 기도해주신 분들 그분들의 힘이 아주 컸다라는 그런 그 공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미주 지역에서 언론과 검찰의 부당함에 목소리 내주시고 또 재판부에 탄원해주시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고 목소리 내주신 분들, 소녀상 지킴이를 활동해주신 분들, 그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고마움을 앞으로도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시지 않지만 한 분도 우리 옆에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시고 삶의 증거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에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의 한국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하는 미국의 검찰을 보면서 참 한국의 검찰 어, 많이 앞으로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윤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우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면서 설명을 들으니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도 풀리고 또 힘찬 목소리 들려주셔서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뭐 난제는 많겠지만 얽히고 설킨 한일 문제 해결사 역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적극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 일본과 싸워온 윤미향 의원을 연결해서 일본군 성노예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20세기 전반 나치 시기에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 1999년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가 발표했던 공식 성명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독일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1999년 12월 17일 당시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가 발표했던 공식 성명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재단을 발의한 독일 국가와 기업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뺏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치, 근거지 상실, 권리 박탈 및 잔인한 인권 유린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지배하에서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을 수행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